안녕하세요, 타프렌드입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그 후부터 내 방은 지하 감옥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유쾌함과 무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두루 갖추었다. 그런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 또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지금 가출해봤자 멕시코에서의 사건을 겪었으니 김 빠진 일이었고 또한 한 달 동안 폐차장 생활을 경험한 뒤에는 진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불도저처럼 내 의식 한가운데를 뚫고 몰려왔다. 나는 답을 알았다. 해답은 충돌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일자리를 구하면 되는 일이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학교에서 동급생들보다 1년이나 앞섰고 어머니는 자급자족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어머니는 내가 자신을 닮아 진취적 기상이 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자기 일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첫 번째 여자였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일단 일자리를 갖기로 마음을 정하자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다. 지적인 자부심 때문에 학교에서 타이핑이나 속기, 문서 정리 같은 과목을 일절 듣지 않아서 사무실 일은 선택에서 제외됐다. 군수공장과 조선소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했고 15살밖에 되지 않은 나는 자격 미달이었다. 그래서 보수가 좋은 군수업종 일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무렵에는 여자들이 남자들 대신 전차 차장과 운전사 일을 했는데 나는 지푸른 제복을 입고 잔돈 교환 주머니를 벨트에 맨 채 샌프란시스코 언덕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열렬하게 공상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설득하기 쉬웠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갔고 돈을 무진장 벌 수 있었던 데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과 독일에서 죽어갔기에 낯선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좋은 친구가 되는 판국이었다. 목숨은 값이 싸고 죽음은 완전히 공짜였다. 이런 때에 어떻게 어머니가 내 학문적 진로를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는가? 무슨 일을 할 거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전차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내 생각에 이렇게 반대했다. 전차 회사에서는 흑인들을 고용하지 않는단다. 나는 즉시 화를 낸 뒤 곧바로 그런 차별적인 관례를 타파하겠다는 숭고한 결의를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보인 첫 반응은 실망의 빛이었다. 푸른 서지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에는 잔돈 교환 주머니를 멋지게 매달고 명랑하게 웃는 얼굴로 승객들의 하루를 밝게 해주는 내 모습을 그렸는데 말이다.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내 감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점차 도도한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정신은 성난 불독의 턱처럼 굳게 닫힌 완고한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전차에서 일을 할 것이고 푸른 서지 제복을 입을 것이다. 어머니는 보통 때처럼 간결하게 혼잣말을 하며 나를 지지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한번 시도해야지. 네가 가진 걸 모두 바쳐라. 너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할 수 없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으니까. 그 두 가지 말은 의미가 없어. 그 말을 해석하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인간이 관심을 가져선 안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나한테 그보다 적극적인 격려는 없을 것 같았다. 마켓 스트리트 전차회사 사무실 안내 직원은 내가 그 사무실의 지저분한 내부와 칙칙한 실내 장식을 보고 놀란 것만큼이나 나를 보고 놀랐다. 나는 왠지 그 회사가 가구에는 왁스칠을 하고 바닥에는 카펫을 깔았으려니 기대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거부당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싸구려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접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소개소에서 보내느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자기들은 소개소에서 보내는 지원자들만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간신문 직업 소개란에는 그 회사에서 여자 운전사와 차장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실렸고 나는 그녀에게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에게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의심 많은 내 성격으로 판단할 때 그 표정은 분명 진짜가 아니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 크로니클지에 실린 일자리에 지원하는 겁니다. 인사 담당 매니저를 만났으면 하는데요. 내가 건방진 말투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 집 뒷마당에 유전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로 방안을 둘러보는 동안 몇백 개의 뜨거운 바늘 같은 것이 내 겨드랑이를 찔렀다. 안내 직원은 탈출구를 찾았고 이렇게 그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인사 담당 직원이 지금 외출 중이에요.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들러보세요. 그때 그분이 계시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녹슨 나사못을 삐걱거리며 의자를 회전시켜 돌아앉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퇴장시키려고 했다. 그분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의자를 반쯤 돌린 여자는 내가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척 했다. 이름이라고요? 누구 이름 말인가요? 당신 회사 인사 담당 직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선이라는 연극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인사 담당 직원? 그분은 쿠퍼 씨예요.
하지만 그분이 내일 여기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하지만 어쨌든 한번 와보세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나는 그 곰팡이 냄새 나는 방을 나와 곰팡이 냄새가 더 짙게 풍기는 로비로 들어갔다. 길거리에 나와 그 안내 직원과 내가 친근하다 못해 진부한 연기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고 그것은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각본을 모조리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캐캐 묵은 비극에서 새롭게 눈물을 흘리고 우스운 상황으로 자동으로 웃을 수 있는 배우들과 같았다. 그 비참하고 하찮은 만남은 그 멍청한 여직원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하고도 정말로 진짜 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사건은 끊임없이 오래전에 바보 같은 백인들이 만들어낸 악몽으로 되돌아와 우리 모두를 괴롭혔다. 그 여직원과 나는 햄릿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과 레어티스 같았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한 조상이 다른 조상에게 끼친 피해 때문에 죽음의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연극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나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그 여직원을 용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여자를 나처럼 똑같은 꼭두각시 노름 연출자에게 희생당한 동료로 받아들였다. 전차를 타고 요금을 상자에 넣자 차장이 보통 때처럼 백인들의 경멸이 담긴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차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는 잔동교환 주머니를 두드렸다. 콧소리 나는 그 여자의 남부 억양이 내 명상을 산산조각이 나게 깨트렸고 나는 부서진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 모두가 다 편의상 거짓말이었다. 안내 직원도 결백하지 않았으며 나도 결백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저분한 대기실에서 벌인 제스처 게임은 전부 내가 흑인이고 그 여자가 백인이라는 사실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나는 전차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장 위쪽에 있는 발판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마음이 어찌나 힘차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소리에 내 정맥이 다 솟고 입이 단단하게 오므라들었다. 나는 전차 일자리를 따내고 말 거야. 차장이 될 거고 잔돈이 가득 찬 잔돈교환 주머니를 벨트에 매달 거야. 그러고 말 거란 말이야. 그 뒤 3주 동안 나는 벌꿀처럼 단호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도움을 청한 흑인 단체들은 나를 배드민턴 코트의 공처럼 서로 넘겼다가 받았다가 했다. 나는 왜 하필이면 그 일을 고집하는 걸까? 보수가 2배 가까이 되는 직장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데 말이다. 간신히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하급 직원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낯설고 추운 곳으로 변했고 내가 친밀감을 느끼고 좋아한 거리들은 심술궂게 비틀어진 이름 모를 도로들로 바뀌었다. 포티나이너즈와 다이아몬드 릴, 로버트 서비스, 서터, 잭 런던에 대한 내 추억을 간직한 오래되고 화려한 회색빛 로코코식 건물들은 악의적으로 한데 뭉쳐 나를 내쫓으려는 당당한 구조물들이었다. 나는 월급을 받는 그 회사 직원처럼 자주 전차 사무실에 들락거렸다. 그러면서 투쟁 범위도 넓어졌다. 나는 마켓 스트리트 전차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들과 엘리베이터들과 그 운전사들 모두가 들어있는 그 건물의 대리석 로비 전체와 싸움을 벌였다. 이런 긴장이 계속되는 동안 어머니와 나는 어른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긴 행로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게 성적표를 보자고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그에 대해 아무런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마치 내가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을 지어주고 교통비와 점심값을 주었다. 어머니는 삶이 얼마나 짓궂은지 이해했고 그것과 벌이는 싸움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또한 내가 허영을 쫓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았다. 하루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공들인 만큼 되돌아오는 법이란다. 무엇을 하든 내 모든 정성을 쏟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야. 또 언젠가는 이런 격언을 나에게 일깨워 주기도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머니는 필요할 때마다 불렀을 수 있는 온갖 격언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상투적인 진부한 말이 따분하게 느껴지면서도 어머니의 억양은 그 말들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고 나로 하여금 잠깐 동안이나마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어떻게 일자리를 얻어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끝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전에 다른 날들과 진절머리가 나도록 똑같은 어느 날 내가 인터뷰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전차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내 직원이 자기 책상으로 나를 부르더니 나에게 서류 한 다발을 휙 넘겨주었다. 일자리 지원서 양식들이었다. 직원은 세 통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서에 있는 통상적인 질문들은 내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 나는 과연 내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이는 몇 살인가? 가장 최근에 다녔던 직장부터 최초에 다닌 직장까지 역순으로 과거의 경력을 나열하라. 임금은 얼마나 받았으며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 보증인 2명을 적어라. 벽에 면한 사이드 테이블에 앉아서 나는 거의 진실에 가깝지만 완전히 거짓말인 답안을 실뜨기 놀이처럼 복잡하게 짜냈다. 멍한 얼굴 표정을 한 채 나이는 19살에 아칸소주 스탠푸스에 사는 애니 핸더슨 부인의 친구이자 운전사였던 마거리트 존슨의 우화를 재빨리 꾸며내어 적었다. 혈액검사, 적성검사, 체력 일치검사, 로르샤우 검사를 받은 뒤 더없이 행복하던 날에 나는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전차 회사에서 최초의 흑인 직원으로 고용됐다. 어머니는 나에게 푸른 서지 제복을 맞출 돈을 줬고 나는 근무카드를 작성하고 잔돈 교환 주머니를 관리하고 환승표에 구멍을 뚫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빨리 흘러 나는 마침내 흔들거리는 전차 뒤에 매달려 상냥하게 웃으며 승객들을 설득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한 학기 동안 전차와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깎아지른 듯한 언덕을 덜덜거리면서 올라갔다. 쏜살같이 질주해서 내려갔다. 종소리를 딸랑거리면서 집 없는 선원들을 위한 싸구려 활락가가 있는 마켓 스트리트를 내려가 금문교 공원에 조용한 휴식처를 지나고 폐쇄적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셋 지구주택가를 통과하면서 내겐 흑인 집단 지역의 보호막 같은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됐다. 내 근무교대 시간은 너무나 마구잡이로 배정되어 있어서 명백히 상급자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짜놓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에게 의구심을 말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니? 얻은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 법이야. 대가를 2배로 치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아침 4시 30분에 나를 차고까지 태워다 주었고 동이 트기 전에 내가 일을 마치면 다시 나를 데리러 왔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어머니는 일단 대중교통수단은 안전하지만 택시 운전사에게는 절대로 날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봄학기가 시작되자 나는 다시 정규교육에 매진했다. 나는 훨씬 더 현명해지고 어른스러워졌으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번 돈으로 옷을 사는 등 훨씬 더 독립적이 됐다. 그래서 내 동년배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해주는 마법 공식을 확실히 배우고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도 그렇지가 않았다. 몇 주도 되지 않아 나는 동급생들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급생들은 다가오는 축구 시합에 관심을 가지고 흥분했지만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둡고 낯선 멕시코의 산을 따라 자동차를 질주하고 있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버려진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들쑥날쑥한 교대 시간에 맞춰 전차 차장 노릇을 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동급생들은 누가 학생회장감으로 적당한지, 언제 이에서 금속 교정기를 떼어낼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나는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단계에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깨달은 단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런 인식에서 가장 나빴던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어쨌든 나는 아주 조금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더 배워야 할 것들을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수업을 빼먹고 금문교 공원을 거닐거나 임포리엄 백화점의 번쩍거리는 진열장을 따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무단 결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나에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좋고 또 내 성적이 기준에 도달하면 어머니한테 말하고 집에서 쉬어도 좋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떤 백인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 자기 아이에 관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만큼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백인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게 싫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단으로 결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길고 울적한 시간들을 위로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젊음의 무지라는 팽팽한 고개사의 밧줄 위에 홀로 남아있는 것은 곧 완전한 자유라는 극도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망설임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설령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만이 10대를 견뎌내고 살아남는다. 대부분은 성인으로서 순응하라는 모호하지만 살인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 성숙이라는 우월한 세력과 끝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싸움을 피하는 쪽이 더 쉽다. 최근까지 각각의 세대는 저마다 젊고 무지하다는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기성세대가 부과하는 형벌을 받는 쪽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젊음이라는 흔들리는 목적을 가진 얼굴 없는 공포보다는 당장 어른이 되라는 명령이 오히려 더 견딜만 했다. 젊은이들이 서쪽에 기울어가는 태양에 반항한 찬란한 시간은 숫자와 함께 이름으로 구분하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에 굴복해야만 했다. 흑인 여자들은 젊은 시절이면 누구나 겪는 그 모든 자연의 힘에게 공격받는 동시에 남성의 편견과 백인의
불합리한 증오, 흑인의 무력함이라는 삼중으로 된 집중 포격을 받는다. 미국의 성인 흑인 여성이 가공할 만한 존재로 부상한다는 사실은 흔히 놀라움과 혐오감, 심지어는 호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좀처럼 생존자들이 쟁취한 투쟁에서 얻은 불가피한 승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열정적인 호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존중을 받기는 한다. 네, 이렇게 마이어 앤젤로의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두 번째 시간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